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했는데 제가 USB 내용을 날려먹었어요. 날려먹어서 어차피 여러분들께 또 이번 주 강의 내용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기존 방식대로 강의 영상을 새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보셔야 될 부분,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게 되면 멤버십 가입하기, 가입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일단 풀버전 강의 이전에 진행했던 강의들 다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매달 한 번씩 물건에 대한, 소액 투자 물건에 대한 강의도 나오니까요. 그거 볼 수 있고요. 또 상담과 강의 참석 대기하는 것, 그리고 저희 카톡방, 그리고 카페와 블로그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예고를 드렸죠. 취득세 중과를 씹어먹는 똑똑한 투자 방법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취득세 중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춤주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자, 일단 이게 취득세 중과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땠죠? 자, 19년도에 그때 12월 달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3주택까지만 주택 가액별 1에서 3%, 그리고 4주택부터는 4%로 이제 중과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때도 취득세를 좀 아껴보자고 4%, 지금 보면 고작 4%인데 그때는 엄청 컸어요. 그 4%를 앞으로 좀 더 땡겨오기 위해서 이런저런 틈새 편법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 710 대책이죠. 710 대책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1주택만 1에서 3%고 2주택부터 8%, 12% 때려맞습니다. 빌라 6억짜리 사도 5천만 원이죠. 취득세. 그리고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 얼마죠? 10억. 다 취득세, 이제 웬만한 건 1억이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도 취득세 중과를 씹어먹는 방법 한 가지가 바로 등장하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을 사시게 되면 두 번째 주택까지는 괜찮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죠? 자,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 그나마 좀 청정 지역,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양양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기존에는 이 산맥에 막혀서 못 가던 지역들을 양양대로 타고 1시간 반, 2시간 반 내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속초와 양양, 강릉 이런 데가 많이 떴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를 보이던 지역이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또 오르기도 했었죠. 자, 앞으로도 이 지역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오션뷰, 그리고 호수뷰, 리버뷰 이런 것들의 가치가 이전과 다르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규제 지역에 추가로 세컨드하우스 만든다? 그러면 이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의 일반 세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이미 나와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차례 바뀌면서 굉장히 헷갈려졌어요. 자, 그래서 2019년 12월 3일, 이때 이제 3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었죠. 그래서 20년 1월 1일부터 4주택 이상 4% 중과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분양권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데, 분양권은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1에서 3% 해줍니다.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19년 12월 3일 이전에 계약한 거, 그거는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2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하면 1에서 3%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또 바뀌죠. 그래서 8월 12일, 이게 왜 나오느냐. 이제 710에 나왔어요. 7월 10일 날, 이제 7월 10일 이전까지 계약한 거는 동정규정 바로 위에 있는 대로 하겠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약간 다른 게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그때는 8%, 12% 중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분양권의 경우에는
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이전의 정책대로 이전 바로 위에 요겁니다. 그래서 7월 9일까지 23년 7월 9일까지 1에서 3% 아니면 4% 기존 적용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분양권 취득할 때. 그러니까 분양권이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그 전, 그리고 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할 때는 또 바로 이전.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쥐고 계신 분들은. 자, 그리고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세 계산할 때 우리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20년 8월 10일 이후, 10일 이후에 분양권을 매수했을 경우, 분양권 매수랑 다른 거예요. 취득이랑. 분양권이 이제 취득하는 그 경우, 준공돼서 취득하는 경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계산할 때 분양권이 개수가 되느냐 마느냐는 20년 8월 10일 이전에 분양권 매수를 한 경우, 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돼서 그때 이제 취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파트 취득을 할 때 그때 취득세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랑 아래랑 다른 겁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저도 말하면서 정말 헷갈리는데, 일단은 분양권이 다른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수가 판단할 때 들어가는 것, 그거는 20년 8월 10일 이후에 분양권의 상태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다른 주택의 주택수 포함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면서 취득세를 낼 때 그때 중간이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20년 7월 10일이에요. 따라서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3년을 주는 겁니다. 20년 7월 10일 이전에 했던 것들은 23년 7월 9일까지 취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더 미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종전 규정에 준용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8월 10일, 7월 10일이니까 차이가 있죠? 한 달 정도의 텀이 있는데, 이거는 취득 기준이에요. 취득 기준. 이전에 7월 10일부터 8월 10일 이전에 이 잔금을 치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이날 이후가 아니니까 기존대로 준용이 되죠. 근데 이제 분양권은 이제 계약이잖아요. 취득이 아니라. 그래서 7월 10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샀을 경우에는 요렇게 기존으로 준용을 해준다. 취득세는. 근데 이제 분양권이 다른 주택에 영향을 주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에 영향을 준다. 추가로 사는 거에도 영향을 주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도 주택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면 되고요. 사실 이 내용 보셔도 세무사랑 크로스 체크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다른 분하고 확인한 건데 또 몰라요. 요즘에 뭐 양도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뭐 세무사분들이 이 상담을 기피한다고 하죠.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제 다른 주택에 영향을 주는 주택수냐, 아니면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서 분양권 자체가 등기 칠 때 취득세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보자면 이제 7월 10일 이전 계약 분양권이냐, 이후 계약 분양권이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 또 주택수를 따질 때는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일자가 중요한 거겠죠. 자, 다음. 자, 취득세 중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어렵죠. 분양권은 더 어렵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일반적인 주택,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의 1주택자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8%, 12%안 맞고 갈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왜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써야 되느냐. 취득세 중과 어차피 맞아봐야 양도할 때 취득세 낸 거 공제해 주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투자할 때 투자금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입니다. 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야만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한두 푼이 아니라 1억 이상이잖아요. 취득세가.
그러면은 뭐 실투자금 3억이라고 치면 30%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해당하는 비율이. 그럼 수익률은 그만큼 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 중과를 조금이나마 씹어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자, 7가지 방법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중과를 씹어먹는 방법 7가지. 자, 첫 번째, 이미들 잘 알고 계신 방법,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근데 기간이 너무 짧죠? 예.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 전입 하셔야 되니까 매도하시고 기존 주택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약간 느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은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은 입주권을 매수하시게 되면은 상당 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예, 입주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활용하면 일시적 2주택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분양권과 입주권이 아니더라도 임대가 맞춰져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종전 주택에서 임차인이 나가는 기간 동안은 조금 버텨낼 수가 있죠. 그것도 기한을 주니까 이것도 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들고 있는 경우, 여기서도 또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이럴 때 뭐 입주권의 경우 사업 시행이 인가 이후에 이제 입주권 될 수 있는 주택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대체주택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원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사고 1년 이후에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데,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단계라면 그냥 바로 사셔도 됩니다. 바로 사셔도 되고요. 또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또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제 이전 영상 보면 이게 있어요. 대체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그리고 차후에도 한번 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앞서 첫 번째 나왔던 비규제 지역을 매수하는 것. 두 번째 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넘어가니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2개 주택을 꽤 긴 시간 동안 또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요즘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비추하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요즘에 투자하려면 어떻죠? 분명히 공시가는 1억 미만인데 투자금이 2억이 넘게 들어가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 주택들 보면. 그리고 다른 지역, 지방에 있는 지역에 공시가 1억 주택 투자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이거 플러스 P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보유와 양도에 관련해서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오르진 않는데 오히려 종전주택을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세금이 증가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중하게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공시가 1억 미만 투자 법인 이용해서 얘기할 때쯤만 해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겠다. 왜냐? 취득할 때는 쉽는데 보유세, 양도세는 쉽게 어렵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 요것도 아시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아파텔 유행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단일과세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4.6%만 내면 되기 때문에 8%, 12% 때려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일부 면적이 작은 것,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50제곱미터, 59제곱미터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면 이 4.6%에서도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200만원 미치면 면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거의 안 내면서 오피스텔도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라.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소형 오피스텔, 60제곱미터 안 되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85%나 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요거 아까 말했죠. 2020년 7월 10일 이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7월 10일 이후에 취득세 중과됐으니까 그 이전에 분양권만 당첨되신 분 있어요. 분양권만 있는 분. 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무기를 하나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멸실된 주택.
멸실된 주택, 입주권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냅니다. 내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취득할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2.8%만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8% 12% 때려 맞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만 해도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 방법들이에요, 사실. 일곱 가지 외에 또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취득세를 씹어 먹으면서 1주택자분들 특히 추가 2주택에 대한 8%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운용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활용하시거나 뭐 공시가 1억 미만 요 경우 그리고 멸실된 주택까지 요 4가지 방법은 2주택자분들, 3주택자분들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유세, 종부세를 내면 약간 명의분산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이용하시면 취득세 중과 8% 12% 줄이면서 투자하고 싶죠? 투자하고 싶을 때 취득세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살펴볼 부분을 검토를 해보죠. 아까 말했던 부분입니다. 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 받으신 분들,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710 대책 전이잖아요. 아예 몰랐던 분들 아닙니까? 몰랐던 분들이잖아요.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4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되잖아요. 4%. 근데 이제 710 이전에는 그렇게 된 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분양권만 자체를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이제 주택이 없는 거죠.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0이니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사셔도 종전 규정에 따라서 1에서 3% 맞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등기 시점에 어떻게 볼 거냐. 얘를 취득할 때도 710 이전에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종전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빵주택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주택까지는 종전 규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 칠 때 그때 잔금하면서 취득세를 낼 때도 종전 규정으로 내게 됐다. 이 부분이 좀 이견이 있어요. 지금 강의하던 중간에도 저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양권만 들고 있는 분이 강의할 때 있었어요. 지금 USB 날아가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세무사한테 다시 확인해 보시고 710 이전에 분양 당첨된 경우에는 제가 몇 분, 한 2분한테 물어본 결과는 제가 말한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게 맞다라면 이 남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들고 있는 분이에요. 취득세를 씹어 먹으면서 2개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보유와 양도에는 페널티가 여전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종전 규정대로 가더라도 저는 사실 임대사업자 활용하는 게 지금은 최상이라고 봐요. 취득세 아끼는 걸 떠나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좀 써먹으셔라. 거주주택 비과세를 쓸 수 있는 주택을 지금 미리 매입해서 올해나 내년 뭐 향후 한 5년 동안은 이러한 그 재개발에 관련된 그러한 섹터, 지역들이 물건들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지금 조합원지위 양도 때문에 지금 이전의 단계보다는 더 앞 단계 프리미엄이 선반영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프리미엄 많이 붙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전략적으로 운용하시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로 당연히 운용하셔야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두는 것이 지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씹어먹자.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 일단은 그냥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세를 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받으실 때 이 매매 가격이 6억이 넘어가면은 임대사업자를 안 받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가격 6억, 지방은 3억 이하. 그리고 취득세를 씹어먹으려면은 신축이거나 최초여야 돼요. 최초 주택이어야 돼요. 근데 신축이 아니어도 임대사업자를 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취득세를 씹어먹으려면, 취득세 감면 혜택 85% 감면이나 아니 면제 받으려면은 신축이나 최초 등기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는 안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요런 경우, 분양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감면을 받으셨으면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10년이잖아요. 그리고 증액 제한도 준수를 해야 돼요. 연 5% 수준입니다. 연 5%. 그리고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살아있어요. 그거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거기에 맞는 혜택은 다 활용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첫 번째 취득세 감면, 두 번째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세 번째가 재산세 감면. 요 정도입니다. 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주요 내용 또 나옵니다. 자, 취득세, 취득시 취득세 100% 또는 50% 감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보셔야 돼요. 취득세 100% 감면 받으려면 취득세 200만 원 미치어야 돼요. 그러면 100% 감면이고 위로 넘어가면 85%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1호 이상.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면 된다. 근데 이제 면적이 커도 가능하다. 60에서 85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개 이상 등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으시니까 요건 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호 이상, 임대사업자 내신 물건이 2개 이상 등록하면 가능한데, 이제 면적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재산세 100% 감면 받거나 50% 감면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뭐 재산세는 사실 큰 부담이 안 돼요. 이런 뭐 대체주택, 특히 빌라 운용하실 때. 그래도 확인하시면 좀 더 재산세 부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강조드리는 건 뭐 신축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거주주택 비과세, 요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 6억 이하야 돼요. 아까 또 감면, 아까 건 잊어버리시고 요거를 또 따로 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지 거주주택 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3억. 자, 기준 시가 뭐냐? 바로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거죠. 그리고 국세 부과 기준 상입니다. 이 금액들이 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따로 고시하는 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임대 개시일 중요하죠. 임대 개시일은 뭐냐? 자, 임대를 개시한 날 요거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지자체에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날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날 중에 이 세 개의 일 중에 가장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가장 늦은 날 6억이 넘어가 버리는 순간 거주주택 비과세는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건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자, 의무 임대기간 준수. 이것도 취득세와 같죠?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뒤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연 5% 준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 실수하시는데, 임대사업자 운영하다 보면 지자체만 등록하거나 세무서만 등록하거나 하나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자체와 세무서 둘 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특례 받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양도 시점에도 거주하실 필요는 없다. 요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기 주택 임대만 가능하죠.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10년 동안 이걸 어떻게 지켜? 막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10년을 안 지켜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는 컨셉이 뭡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초기 재개발 지역 취득세 아껴가면서 거주주택 비과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10년 전에 멸실이 된다. 관리처분 떨어지고
멸실이 된다. 이러면 10년 동안 안 들고 있어도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처음 이제 1주택에서 투자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셔야 되는 거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평생 1회만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 한번 쓰실 수 있다.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년까지 안 들고 있을 수 있다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주의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보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쓰실 때 주의점. 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2주택을 운영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쓰고 임대 기간 다 채운 다음에 거기에 또 거주하실 생각까지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로 만들어지면 또 거주할 생각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매도하는 경우, 이제 임대주택에서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 이거야. 자, 그런 경우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좋은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고 이제 내가 여기 임대주택에 거주를 해서 일반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일시적이 아니구나. 1세대 1주택으로서 역할을 다한 다음에 비과세를 받아야지 생각하면 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는 안 돼요. 그럼 얼마큼 해주냐? 거주주택 양도 1, 일정 시점 이후에 이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그 일자 이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주주택 양도하기 전에 그 양도 차익이 크다. 그 경우에는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가 굉장히 작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그 다음에 팔고 이제 임대주택 가지고 있는 기간 있잖아요. 이제 거주주택하고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거주주택 양도하기 전에 이미 임대주택이 이만큼 차익이 났어. 그런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 거주주택 차익이 되게 더 크죠, 훨씬. 근데 어떤 케이스는 거주주택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임대주택이 이만큼 더 갑자기 뻥 튀었어. 그래서 거주주택의 양도 차익분보다 더 커. 이런 경우에는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점은 요렇게 되는 케이스는 좀 불리할 수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컨셉에서는 어차피 소액으로 장기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아셔야죠. 거주주택 비과세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때부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10년 동안 어떻게 들고 있어? 이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거주주택 비과세 후에 임대주택이 갑자기 재개발이 되네. 요런 케이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죠. 자, 원래 원칙은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이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비과세 추징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죠. 지금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잖아요. 이게 원래 아파트로 바뀐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또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아파트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멸실이 되면 임대 등록이 말소가 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아파트로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느냐? 임대 등록이 그러니까 멸실된 말소일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충족한 거로 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말소한 게 아니라 이 멸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말소가 되면 의무 임대 기간 요건 충족으로, 그러니까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멸실이 돼 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족으로 보는 겁니다. 충족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우리는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임대를 5% 상한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단, 이게 말소될 때, 그러니까 멸실이죠. 그 전까지는 거주주택을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면서
이 비과세까지 받으시면서 그리고 추징도 없는 기간을 안 채워도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거주주택 비과세 활용하고, 그쵸? 취득세 감면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초기 재개발 지역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향후에 멸실되는 경우에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장점이 많은 거죠. 이거를 왜 안 쓰냐는 말이죠. 1주택자분들은 무조건 활용하면 좋을 방법입니다. 그래서 2주택을 효과적으로 2주택을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에겐 주택임대사업자가 최고의 전략이다. 자, 지금 저는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일정 시점에도 다다랐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주택자 중과 완화도 좀 봐야 되고 또 앞으로의 금리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주택으로 큰 돈을 생각하면서 아파트로 큰 돈을 생각하면서 접근하기는 좀 가격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세가율도 지금 50%대잖아요. 좀 더 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를 겁니다. 더 오를 건데 큰 재미를 볼 거냐? 그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수요적으로 접근할 때 아파트가 최고냐? 그거보다 저는 다른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키워드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투자는 뭐 하루, 오늘 내일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소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프리미엄 다 주고 뭐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자금으로 좀 길게 좀 볼 수 있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 짧게 돈 벌 수 있는 장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보다는 저는 차후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정답이라고 보고요. 또 이걸 투자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로 할 때 어떤 전략이냐면, 자, 일단은 투자금이 이제 뭐 1억에서 뭐 2억 정도 잡고 서울은 이제 투기 재개발 지역 보게 될 텐데, 이게 임대 가격이 조금 잘 올라갈 수 있는 위치적인 교집합 지역이 있어요. 그런 자리를 접근했을 때 뭐 6년에서 뭐 8년 정도면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를 접근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임차 가격에서 5% 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전세가 뭐 3억에서 4억 수준 보면은 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뭐 회수를 어느 정도 한다. 빨리 될 수 있는 자리를 투자한다고 치면은 그 정도면 여러분들 이후 시점에는 영원 투자예요. 투자금 회수를 먼저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끌어갈 때 부담이 적어집니다. 부담이 적어지고 지금 프리미엄 많이 주고 투자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피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5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보름 뒤에 뭐 금매로 3억짜리가 나왔대. 그럼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프리미엄이 좀 낮고 어차피 지금은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서울은 밀린 숙제를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택지 개발 안 했고 그리고 10몇 년간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서 초기로 재개발 첫 선정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해제만 300군데 이상이 됐습니다. 이 밀린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지금 공급에 대한 시그널 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내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도 절대 인정 안 하다가 지금 3080 2사 대책했고 공공재개발했고 공공재건축했고 신속통합에 모아타운에 이런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최고의 지역들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그 단기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되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무조건 어디를 해도 일기 신도시고 마찬가지고 뭐 서울의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려요. 20년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 전에 물론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수익률을 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도 있죠. 절차 사업이니까. 자, 근데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을 봐야지 아파트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래서 자, 자기 자본 비율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주임사를 활용해서 취득세 절감하시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쓸 수 있게끔 2주택 1주택자분들 특히 이제 비과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살려놓으면서 또 아까 말했던 10년 동안 들고 안 있어도 충분히 혜택 볼 수 있고 또 초기 재개발 예상 지역들 잘 고르시게 되면은
전세가율 빨리 회전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금 단기 회수할 수 있고요. 5% 받으셔도 생각보다 빨리 투자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걸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남들 따라서 막 지금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10년, 15년 걸린다니까요. 15년 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남들 따라가면 뭐 비싸게 주고 좀 장기간 수익률을 재미 못 보고 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지 말고 수익률 기반으로 보시라고요. 수익률 기반으로 내가 투자금 빨리 회수할 수 있을 때 어딜까? 그리고 이제 서울은 밀릴 숙제를 해야 되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그 중에서도 남들이 다 따라가는 네임밸류 높은 지역보다는 그게 낫더라도 여기는 이 모아타운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시도통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는 공공재개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요건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작은 자본으로 충분히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 지역들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지역 상당수가 이미 신속통합, 3080, 예? 그리고 뭐 모아타운 다 지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제가 뭐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럴 만한 지역들 다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지역들을 이분들이 뭐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샀나요? 아니에요. 다 뭐 1억대, 뭐 2억대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다 선점한 거거든요. 시간 지나 보니까 붙는 금액들이 또 그 투자금에 준하게 뭐 1억, 2억 정도 붙은 상황이고 또 많이 붙은 데는 뭐 3억까지도 지금 붙었더라고요. 프리미엄. 그 전에 샀던 투자금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프리미엄 많이 주시고 재개발지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간, 어차피 장기간 걸리니까 내가 한 번에 굴곡, 이번에 뭐 어떤 금융위기가 오든 어떤 뭐가 와도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까딱하지 않고 위기를 겪지 않고 좀 잔잔한 호흡으로 수익률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향후 10년 뒤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해내는 것이 지금은 가장 최고의 전략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고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도 하고 2부에는 또 이거를 입각해서 초기 재개발 지역 한 뭐 4군데 정도 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USB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죄송하고 다음 강의는 제대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했고 또 다음은 아까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멸실 주택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1주택자가 알아야 될 지금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 주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강의는 멤버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멤버십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달 5월이 됩니다. 이제 5월 달에 5월 맞춤 매물은 강남입니다. 서초동 매물 멤버십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USB 날아갔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엔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